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파괴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직후 유엔에 입성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취재진의 연결기도 뜨거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외무상님, 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지는 소리로 이걸 가려고 생각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윤수민 기자,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개짖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떤 심정일까요? 심정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 그리고 뭐 로켓맨 등의 강경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런 북한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너의 강경 발언, 그런 개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개꿈이다라고 강하게 이제 뭐 반발한 건데요.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연달아 이렇게 뭐 돌출 발언들을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을 향해서도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불쌍하다. 왜 저런 걱정을 한 겁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아무래도 좀 강경 발언을 내놓고 그때마다 어제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도 이제 얼굴을 감싸주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상의 없이 의논 없이 계속해서 내놓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수습하는 게 보좌관들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 북한 파괴 발언 기조 연설을 할 당시에 자성남 북한 유엔 주재 대사는 자리를 피하면서 보이콧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들어온 리용호 외무상이 저런 개짖는 소리 같은 저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아무래도 윗선의 지령대로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런 표현법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또 따로 있대잖아요. 북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곳에서 어떤 우리도 장관의 얘기를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가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발언, 저런 내용의 스피치가 있을 거라는 거는 다들 좀 예상을 했죠. 물론 불량 국가라든가 뭐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든가 뭐 좀 강도가 좀 세기는 했지만 여하튼 북한에 대해서 그런 류의 취지의 연설을 할 거라는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이미 준비해 갔던 워딩이 아닌가 싶고 또 북한 유엔 대사 자성남 유엔 대사의 경우에는 뭐 그 유엔 자리에서 소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아있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는 거 그것이 최선책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리용호 그 북외무상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더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원지 기자, 이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뱉은 반응과도 좀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대변인 담화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대조선, 이제 본인들을 말하는 거죠.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에 매달릴수록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22일에도 그 리용호 외무상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18일 대변인 담화와 결을 같이 하면서 좀 더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애초에 발단이 됐던 북한 파괴라는 용어를 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는 적절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파고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아세안 포럼 때 리 외무상 참석했던 모습 보면 다른 나라 수장들로부터 굉장히 따돌림 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옆자리에 앉기로 했었던 중국 뭐 이런 나라가 바뀔 정도로 중립국과 뭐 우호국인 캄보디아로 바뀔 정도로 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관들이 옆에서 건배를 할 때도 멀뚱멀뚱 서서 쳐다보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이라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 때 북한 관계자들이 앞자리에 있다가 다 보이콧을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리수용 외무상을 비롯해서 북한 관계자들이 조금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을 북한의 김정은 트럼프 발언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모습이 포착된 건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추석
개국을 앞두고 민생경제 시찰에 나섰는데요. 이제 과수원 황해남도 과일군에 가서 이제 과수원에 이제 있는 과일들을 보면서 자연재해 속에 과일 대풍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도 했고요. 아득히 펼쳐진 청춘 과원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 어깨춤까지 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김정은 국내에서는 저렇게 호통치고 왔지만 바깥에서는 그래도 또 바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수민 기자, 북한이 말레이시아를 다시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북한과 우호 관계였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4월이죠. 김정남 피살 사건 때 시신 인도를 놓고 이제 두 나라가 감정이 많이 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왕세자에게 북한의 영공으로 올 수 있는, 영공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제 영공 자유 항공권을 선물로 준 건데요. 이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에 북한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는 상당한 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정도로 큰 이제 혜택인 건가요? 이게 이제 항공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영공을 들어갈 때는 늘 허가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 자유항공은 한마디로 프리패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나 북한 영공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해준 거니까 큰 그 특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또 간접적으로 달리 얘기하며 말레이시아에서 형을 그 암살한 것이 김정은 본인이 맞다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꼴인데,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김정은의 개인적인 그 성격, 뭐 캐릭터,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도 어찌됐건 간에 고립을 막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하는 모습인데, 자, 그럼 이에 맞서서 유엔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방미 중에 여러 행사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높은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혹시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우려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생각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피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또 한편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길을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이 확연한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그런데 남북 협력 기금을 1조 원이나 편성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이게 또 문제라면서요.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기금 안에 그 1조 원 편성된 기금 안에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아니면 경제 특구를 새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 그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교연을 중단이 된 상태고 신규 투자도 좀 중단을 시키고 금지를 한 상태인데 이걸 위반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본 예산이 아니라 남북 협력 기금으로 편성을 한 것, 이건 약간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기금 형태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본 예산처럼 뭔가 심사 과정이 좀 길지 않고 간단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이런 꼼수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00만 달러를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겠다는 계획돈을 통일부가 확정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직접 협력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1조 원을 편성했다. 결국 유엔 제재를 위반할 소지도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뭐 그
벌크 캐시라죠. 큰 뭉칫돈이 그 북한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은 관광 수산업 협력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고 그러고 백두산 관광 개시도 있다라고 하고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런 핵 개발 북핵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 기금이 1조가 넘는 돈이 배정된다고 하는 것부터 놀랄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바른정당의 정량석 의원이 밝힌 거에 하면 이 돈들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갈 수 있는 돈들이 오는 건 아니죠.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있다는 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들에게 통하겠느냐. 저는 우선 그 문제 제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노출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지율에도 약간은 주춤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미 기자,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오늘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소 떨어졌는데요. 4주 만에 이제 7.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북핵 문제로 인해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김명수 후보자 관련해서 여야와 공방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좀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65.7%로 높은 지지율이긴 한데 4주 연속 하락이란 말이죠.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런 신호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제일 상징되는 인사 난맥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도 누구도 책임지는 듯한 사과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임종석 실장의 좀 사과 비슷한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에 정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검증대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의 엄중 문책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게 또 다른 의미의 불통의 느낌으로 이미지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대북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실력 있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 내용 있는 정책들이 나오나 대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데 제일 크게 작용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야권에서는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칼날이 도리어 북한보다 전 정권에 더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의 목소리가 야당을 비롯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 정부 첫 사정수사로 꼽혔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인식 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오늘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유서도 발견됐다면서요? 네, 유서가 총 3장이라고 하는데 모든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고 일단 일부 내용 알려진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인식 부사장이 자필 유서로 남긴 내용인데요. 일단은 가족들과 직원들에게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유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좀 공개되지 않은 3장 분량의 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에 차명 보유했다 이런 의혹 등이 있잖아요. 이제 하성룡 전 카이 사장의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언급들 이런 것들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그런데 이 카이의 김인식 부사장, 하성룡 사장 의 2인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왜 하성룡 전 대표가 거론이 됐냐면요. 둘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 출신인데요.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하성룡 전 대표가 재임하던 시절에 이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실권을 쥔 2인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들어보니까 오늘 숨진 채 발견된 김인식 부사장 검찰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이런 게 검찰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검찰 수사를 앞두고 뭔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검찰 관계자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높았었죠. 왜냐하면 이 김인식 부사장이
하성영 전 대표와 경복고 동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 대표하고 하성영 전 대표하고 굉장히 그 핵심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식 회계라든가 지금 하성영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가 뭐 분식 회계, 그다음에 그 공군에 납품하면서 부품값을 수출 원가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신고한 거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하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사람들을 참고인 신분이라도 여하튼 조사할 가능성은 높은 거였죠. 근데 그런 면에서의 김인식 부사장이 뭐 그 심리적인 압박은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검찰에 소환 요청도 안 받았는데 미리 이런 결단을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이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검찰이라든가 이 뭐 카이의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뭐 또 다른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도 안 했는데 뭐 심리적 부담이 이렇게까지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야권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김인식 부사장이 숨진 그 카이 문제 때문입니다. 카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수사관 100명을 집중 파견해가지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들어오면서 이게 첫 번째 사정수사다 이렇게 각광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정치권의 목소리예요.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역대 정권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압박을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인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김대중 정권 당시에 대북 송금 관련한 수사를 받았던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형 노건평 씨에게 인사청탁 혐의를 받았었던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 때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사장이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김인식 전 부사장까지 이렇게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일단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인물이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눈물의 기자회견 장면이 있었는데 그 모습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놀무들이 했습니다. 그런 장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지지해 주셨던 고향분들에게 자, 또 일각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권, 정치적 분침에 따라서 사법권, 수사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더 이상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